연준이 뒤를 받쳐줄 때와 연준이 뒤를 받쳐주지 않을 때 네네. 그거를 전부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때 50%까지 빠지게 되면 그때는 한 30% 정도 아웃퍼폼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게 와라 이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계 1등 주식, 뭐 세계 1등 시장 이런 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결국엔 이제 미국 주식 관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그 미국 주식을 보면요, 1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많이들 약간 좀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미국 주식 좋다라고 하고 하는데 야 올해 진짜 많이 올랐잖아. 근데 미국 주식 100년 단위로 보면 뭐 10년, 20년 안 좋았던 적도 되게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한 2000년대 초반서부터 한 2008년까지는 오히려 네. 한국 주식이 더 많이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후서부터 이제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렇죠. 2001년도서부터 2008년까지 많이 오른 거는 한국이 그때는 이제 명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중국에 어떻게 보면 그 소재를 이제 중국에다가 주면서 완제품을 만들고 그걸 네네.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중국을 통한 한국의 주가가 더 좋아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역사적인 평균을 보면 뭐 지금 단기간에 2000년대 초반서부터 2008년도까지는 한국 주식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한국은 거의 이제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시크릿이 많죠. 그래서 한국 주식은 뭐 이렇게 한 10년에 한 번씩 오르는 게 한국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박스피로 쭉 가고 10년에 한 번 오르고 또 박스피로 쭉 가고 10년에 한 번 오르는데 그 2000선, 3000선을 이렇게 깨가면서 올랐던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주식의 대부분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많은데 경기 민감주는 일단은 뭐뭐 경기를 붙이면 경기 민감주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조선 경기 말이 되죠. 네. 반도체 경기 네네. 이것도 말이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 주식은 사이클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삼성전자다 막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옵니다. 사이클이. 그러니까 사이클이 3년에 한 번씩 오니까 뭐 3년에 내가 고점을 잡았다. 그럼 3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리. 그러다 3년 후에 다시 어떻게 되냐면 한 2년 반까지 떨어지다가 한 뭐 반년 만에 정고점을 찾는 거죠.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본전 찾고 이제 다 팔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한 번 또 올라가고 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은 그런 사이클, 그러니까 한국이 그때는 사이클을 잘 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이클을 잘 탔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클이 짧은 주식을 사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안에 오는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한국은 요즘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저기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트렌드 같은 게 뭐 게임이 떴다가 갑자기 또 뭐 배터리 소재 배터리가 떴다가 NFT가 떴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런 식으로 아주 짧은 사이클을 타면서 가는데 개미들은 그 사이클을 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올랐을 때 살 수밖에 없고 그게 다른 사이클로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짧은 사이클을 찾아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게 있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3월 달 정도가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데 뭐 한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가 미세먼지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그때 샀다가,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떨어졌을 때 샀다가 3월 달 정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올라왔을 때 그때 판다. 뭐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2020년 전에는 마스크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좋고 여름 테마주, 뭐 그래서 선풍기 뭐 이런 신일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자체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 올라가는 거, 뭐 작년 말에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걸 그때를 못 잡았으면 그러면 그 텀을 못 잡고 3년을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은 사이클 주식이 아니라 원래가 내수주가 많습니다. 내수주가 많은 거는 한국 주식은 미국에서 수출을 하는 주예요. 그리고 미국은 수출하는 거를 갖고 소비를 하는 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은 경기를 타지 않아요. 경기가 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거예요. 먹는 거를 삼시세끼를 먹어야죠. 안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커피도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되고
밥도 삼시세끼, 맥도날드도 삼시세끼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이 먹는 주식, 뭐 P&G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도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들입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2008년도 이후에 플랫폼 주식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예, 플랫폼 주식도 매일같이 먹는 주식이에요. 그렇죠. 소비자. 그러니까 네네. 이게 구독 모델이라는 거죠. 구독 모델인데 얘네들이 어딜 초토화시켰냐? 이 방송사, 신문사 이런 데를 전부 초토화시켰습니다. 네네. 광고 시장은 얘네들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매일 결제하는 모델이 되고 엄청난 그런 이제 멀티플이 있는 게 왜냐하면 멀티플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에 있는 광고 시장을 다 먹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이런 소비 시장을 다 먹으면서 얘네들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내수주가 있긴 합니다. 네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가 있긴 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 시장 파이가 커지면 그 다음부터 늘어나질 않아요. 네네. 그래서 카카오는 뭘 하냐면 이게 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은행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좁아진 시장을 갖고 여러 개로 하면서 골목 시장 침해 요건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서 제재가 들어간다는 거죠.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 꾸준히 커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미국 내에서 성공한다고 끝이 아니라 네. 미국 내에서 성공을 하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다 내수주입니다. 수출주가 아니라. 네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은 미국이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플랫폼.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도 검색 시장이 없어요. 구글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구글이 다 잡고 있고 뭐 우버라든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애플도 그 뭐 이런 iOS를 통해 가지고 그런 플랫폼은 두 가지가 꽉 잡고 있잖아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네네. 근데 구글은 뭐 그 게임에만 30%를 걸고 있고 나머지는 30% 안 걸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은 모든 종목에 다 30%를 걸고 있고 또 럭셔리 브랜드가 되니까 많이 파는 것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30%를 지급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시장이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는 올해가 좋았어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많이 그 반도체를 팔아서 흑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니네들이 올해가 정점이고 내년부터 꺾일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바닥일 때 올라가고 네네. 굉장히 좋았다. 뭐 앞으로 원자재 사이클이 온다.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안 좋을 거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년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주식들은 플랫폼 주식, 빅테크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좋고 후년에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샀을 때 초보자들도 올해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를 이겼습니다. 왜 동학개미를 이겼냐? 서학개미는 사도 좀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지만 결국은 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애플도 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요. 결국은 사고 버티면 올라가는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그거는 처음서부터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내수로 했고 그리고 그 내수에서도 가장 큰 플랫폼은 뭐냐면 성장이 꺾이고 그런 뭐 영화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먹는 시장 뭐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이런 쪽이 아니라 플랫폼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올라가는 플랫폼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AR, VR을 통해서 새로운 하드웨어 시장이 나오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내수 시장이 커지는 그리고 새로운 종목에 간다 하더라도 뭐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유럽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반독점이나 이런 것들을 거는데 그쵸. 실제로는 뭐 그 벌금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10년이고 20년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골목 시장을 침해를 했다. 그래서 네이버가 요즘에 골목 시장 침해를 안 하는 게 카카오 하는 거를 미리 한 3년 전에 당했습니다. 네이버가. 예,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그렇게 골목 시장과 관계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 카카오가 그렇게 해서 제재를 당하면서 주가가 빠지게 된 게 내수 시장이 가장 좋은데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쪽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은 좋을 수 있고 앞으로도 VR, AR,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시장이 또 펼쳐지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장은 어차피 시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머리를 안 쓰면 안 쓸수록 돈을 더 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머리를 쓴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수를 이겨보겠다. 이렇게 하면 지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다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내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 거하고 애플의 수익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양도세를 냅니다. 무조건. 그래서 네네. 내가 작년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근데 작년에 84%가 안 됐다. 네네.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올해도 이제 11월 달이니까 12월까지 해서 내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네네. 근데 올해도 해봤는데 보니까 내가 애플보다 떨어졌다. 올해는 한 25% 정도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네. 요번에 그 코로나 변이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도 20% 이상은 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10년에 25%씩 그렇게 복리로 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양도세 할 때 보니까 이게 애플보다 떨어지네 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등으로 같이 와서 50대 50으로 갖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40%가 넘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것보다 안 됐다 라고 했을 때는 포기를 과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1등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을 좋게 하고 네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네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고 미국의 이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예전에는 약간 뭐 소비재, 뭐 먹고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2010년 그때부터 이제 빅테크 주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그런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뭐 이건 누구나 뭐 부인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 전기차라든지 테크 관련된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미국 그런 기업들이 이쪽에서 헤게모니를 잘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우상향은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첫 질문에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매 전략.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1등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1등 주식을 팔아야 될 때 예. 언제일까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사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네네. 1등 주식을 안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네. 사는 게 중요한데, 사는 시점을 사람들이 못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계속 오르고 그죠? 있으니까. 예, 계속 무섭죠.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조언을 하냐. 일단은 내가 100% 중에 50%는 먼저 사라. 얘기를 해요. 50%는 네네. 무조건 사고, 네. 그 반반 다음에 전략.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50%는 고점 대비 10%가 빠졌다. 그때 50% 들어가라고 그래요. 네네. 예.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50%를 샀잖아요. 네. 올라가면 좋죠. 네네. 근데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또 50%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둘 다 이제 마음이 편한 거죠. 네네. 제 이제 투자의 모토는 뭐냐면 마음 편한 투자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2.5% 떨어질 때마다 내가 10%씩 판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황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가면 그 이제 말뚝박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책에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는 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지 되긴 하는데, 아, 네. 그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25%까지 빠졌을 때 전문 용어로 몰빵을 친다. 예. 그리고 50%까지 빠졌을 때 몰빵을 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그 기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공황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나스닥이었어요. 왜 나스닥이냐? S&P 500이 아니고. 네네. 근데 나스닥인 이유는 S&P 500은 500개 기업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샀다 팔았다 뺐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왜곡이 돼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네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을 다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investing.com이라는 데서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investing.com 같은 경우는 그 나스닥 같은 경우 1980년대에서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분석을 했는데 그때 봤을 때 예전에 1929년 대공황서부터, 29년 대공황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프만 봤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이런 공황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고점 대비 뭐 30%, 50%, 뭐 그리고 심지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는 85%까지 빠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대공황 같은 경우는 95%까지 빠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적이 엄청 있었죠. 빠졌죠. 예. 그랬는데 요게 2008년도 벤 버냉키, 그러니까 전 연준 의장 때서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연준이 뒤를 받쳐줄 때와 연준이 뒤를 받쳐주지 않을 때, 네네. 그거를 전부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죠. 아, 그랬더니 연준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그런 그 무기를 썼을 때 어떻게 변했냐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이 공황은 제 책에서 지난번 내일의 부에서는 어떻게 했었냐, 요게 마이너스 3%가 4번이 한 번에 떴다. 나스닥 일간 지수가 이렇게 4번이 떴으면 2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실제로 떨어지는 비율을 봤더니 그 연준이 없었을 때는 한 50%까지 빠지더라. 맥시멈. 그러면 50%일 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50%까지 빠졌을 때는 망설이지 않고 모든 걸 다 들어가고 그걸 역산하면 됩니다. 네네. 5%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만 들어가는 거죠. 예,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50%까지 바닥이 쳤을 때는 그때는 몰빵을 다 쳐서 그게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포모를 없애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기간, 그때가 언제냐? 요게 2015년 12월 16일 그때까지 그 제로금리까지 갔어요. 양적 완화는 그 전에 이제 끝났고, 그쵸. 2011년 정도에 끝났고. 네네. 근데 제로금리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핑퐁 게임을 하면서 예산안을 요번에 이제 예산안이 또 있죠. 그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서 어떻게 됐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마이너스 3%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5번이 떴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많이 떨어진 게 18%. 그리고 1등 주식이 그때 당시에는 엑소모빌이었는데 11%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네.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로 받쳐주고 있다면 네네. 주식은 25% 이상 안 빠진다라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연준이 그런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안 하는 기간, 그때는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도 빠졌다. 55%까지 빠졌다.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가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기간이다라고 네. 하면 25%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25%일 땐 몰빵을 치고 거꾸로 2.5%일 땐 뭐 10%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5%일 땐 20%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돈을 밀어 넣는 거예요. 주식을 밀어 넣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뭐 10%일 때는 내가 90% 현금을 갖고 가는 건데 50%일 때는 만약에 25%가 맥시멈으로 떨어진 거라고 봤을 때 그때는 25%일 때는 무조건 주식을 다 들어가고 현금 비율이 없는 거고 2.5% 빠졌을 때는 주식이 10%만 들어가고 90%는 현금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말뚝박기입니다. 그리고 50%까지 그러니까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기간일 때는 그때는 그냥 50%일 때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뭐 5%일 때는 10%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강제로 주식을 밀어 넣어서 내가 공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떨어지면 그때 10%씩 박는 거야. 오히려 10%씩 박으면서 그냥 강제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네, 2.5% 빠질 때만 잠깐 팔았다가 네. 다시 이제 5%가 올라가지고 그 2.5% 빠졌을 때보다 5% 그러니까 두 구간이 올랐을 때는 그때는 다시 사는 거고. 근데 손해율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네. 왜냐하면 그게 2.5% 빠졌을 때에서 내가 5%를 샀다. 그러면 5%가 손해잖아요. 네. 근데 5%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를 팔았다가 10%를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0.5%가 손해고 거기서도 거래세까지 하면 0.075거든요. 네. 0.075 두 번 샀다 팔았다 두 번을 했기 때문에 0.512% 정도가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게 2.5%가 올랐으니까 내가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0.512%를 빼면 내가 2%가 이득인 거죠. 왜냐하면 90%에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잠깐 빠졌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빠졌을 때 10%, 20% 이렇게 그러니까 그 2.5%, 5%, 7.5% 이렇게 빠졌을 때 30%를 팔았지만 실제로는 주식이 더 많았고 그리고 주식이 더 많은 상태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굉장히 편해지는 게 더 떨어지면 내가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문 용어 또 하나 나오는데 존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존버하는 분들은 뭐예요? 1년에 버티다 보면 마음고생을 하고 하다 보면 25%를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공황이 와가지고 50% 빠질 수도 있죠. 네네. 근데 그 고통을 안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난 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식 비율이 오히려 70%예요. 30% 팔고 현금을 만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식 비율이 높은데도 더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떨어지면 나는 주식 수를 한 번에 몰빵을 쳐가지고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네네.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0.512% 정도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또 올라간 거에 대해서 손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한 3구간 정도, 7.5% 정도 빠지면 그때부터 무조건 이득입니다. 존버하시는 분들보다. 왜냐하면 2구간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나는 마이너스 2.5%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마음 편한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가장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변동성을 내가 몸으로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걸 팔면서 주식 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평단가는 좀 높아집니다. 높이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주식 수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그때 50%까지 빠지게 되면 그때는 한 30% 정도 아웃퍼폼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게 와라 이거예요.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서 말뚝박기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주식수를 늘리면서 내가 20년 가서 100배가 오를 거를 10년 가서 100배가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한 뭐 평상시 상황이랑 50%만 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 10% 떨어지면 이제 또 50%를 사고 예. 그런 상황인데 또 빠져요. 또 빠진다. 예.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2.5% 빠질 때마다 10%씩 다시 파는 거죠. 10%씩 다시 파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2.5%가 올라왔을 때, 아니 5%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몰빵을 치는 거죠. 거고. 알겠습니다. 야, 5%가 올라오면 그다음 몰빵을 치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네네. 주식이 올라갈 때는 에스케일레이터처럼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떨어질 때는 엘리베이터처럼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 잡주나 아니면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일수록 굉장히 심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밈주식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20% 30% 떨어지는 거 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때는 그렇게 떨어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50% 예를 드는 거는 1등 주식과 그리고 지수 S&P 500 이런 데가 천천히 떨어지는 그나마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지수가 9% 10% 떨어지는데 개별 주식은 20% 30%씩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리밸런싱과 말뚝박기 자체를 못해요. 아. 그리고 걔네들은 한번 떨어지면 올라온다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주식이. 네네. 근데 1등 주식은 안 망합니다. 2등과 체인지하면 그때 바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도 안 망합니다. 네네. 세계 경제 자체가 망하고 완전히 세계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집니다. 2.5%씩. 왜냐하면 마이너스 3%잖아요. 네네. 마이너스 3%가 굉장히 나스닥에서 충격이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가 4번이 떴다 그랬을 땐 공황이 온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3%는 2.5%보다 좀 더 큰 구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10%씩 팔면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네네. 그리고 그때 그렇게 그 천천히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많이 떨어지는 것보다 적게 팔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면서 그 구간 뭐 거의 25% 구간, 50% 구간에서 현금을 갖고 몰빵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그거겠네요. 일단은 50%를 사고 그다음에 10%를 떨어지면은 50%를 사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마스닥 마이너스 3%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2.5%씩부터 빠질 때마다 좀 팔고 그다음에 5%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다시 딱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5%까지는 웬만하면은 안 빠진다. 그런 전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 연준이 이제 받쳐준다라는 가정하에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50%까지 빠질 수 그렇죠. 있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김장석 작가님 나와주셔서 왜 세계 1등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1등 주식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뭐 아시다시피 무조건 계속해서 바이앤홀드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를 약간 비중 조절을 할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더 살 때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촬영 시간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여기에 이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드린 거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최근에 출간한 책을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아시다시피 한국 주식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극단적으로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주식 다 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투자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있고 게다가 이제 세계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라면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장석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